예, 수업 계속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것은 외국납부 세액 공제입니다. 그죠? 예. 산출세액에서, 그죠? 산출세액에서 어, 세액 감면, 그다음에 세액 공제, 그죠? 법인세법상 세액 공제가 있고, 그죠? 조특법상이 있습니다. 그죠? 법인세법상 뭐가 있습니까? 외국납부, 재해손실, 경증 등으로 인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외국 납부 세액 공제. 결국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공제를 해주겠다. 직접 낸 것도 해주고 간주로 이렇게 외국에서 감면받은 것도 낸 것으로 간주해서 공제를 해주겠다. 그죠? 해주겠다. 그 내용이고 직접과 간주의 뜻은 이런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이 이런 것이 직접 여기서 낸 거 외국에서 그죠? 외국의 고정사업장이 없이 그죠? 만약에 내국법인이 그대로 있을 때 그죠? 외국에 있는 법인에게 뭔가 자금 대여나 지분 취득해서 노하우 제공해서 받는 경우 실제로 외국에 원천 징수 당했던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직접 납부세. 그리고 외국에서 만약에 뭔가 감면 근거가 있어서 감면을 좀 받았다. 그것도 간주로 해서 그죠? 이렇게 한 것들을 외국 납부세 공제라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지금 산출세액에서 지금 빼줄 때 그죠? 산출세액에서 뺄 때 세액 공제 중에서 법인세법상 외국 납부세 공제로 해서 이렇게 빼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하고 간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빠지는구나. 지금은 고정사업장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해외 지점이나 영업소 형태 고정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죠? 별도로 있다. 만약에 우리나라 그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뭐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가 외국에 만약에 뭐 네덜란드에 그죠? 네덜란드에 현지 법인이 아니고 그냥 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 그냥 우리 사업자 등록을 한 그냥 영업장, 영업판매장이죠. 영업장, 법인이 아니고, 그죠? 그냥 영업장을 따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 영업장에서 벌어들인 것도 우리나라의 이 삼성이 다 합쳐서 신고를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 외국에 있는 네덜란드 영업장에서 그 고정사업장으로 해서 거기서 신고한 사업소득하고 그리고 이 고정사업장이 그 외국에 있는 기업에게 뭐 자금 대여나 지분 취득 같은 걸 해서 받게 되는 원천 지출된 요 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 다 직접 외납세액으로 해서 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준다. 그죠? 이 고정사업장은 뭐다? 법인이 아니다. 법인이 아니다. 그냥 영업장이다. 네덜란드에서 물건만 파는 그냥 영업장이다.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러시안 캐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러시안 캐시. 일본에 있는 자금 대여 법인인데, 그죠? 산화문이라고 자금 대여 법인인데 우리나라에 그냥 사업자 등록만 하고, 그죠? 사업자 등록만 하고 지점, 지점으로 해서, 그죠? 지점으로 해서 등록해서 하는 것들, 이 소득은 전부 다 뭐다? 일본 소득이잖아요. 그죠? 일본에서 가져간 거다. 그냥 일본에 다 합친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죠? 네덜란드에 만약에 자회사를 뒀다. 자회사를 뒀으면 그는 별도지만, 이건 뭐다? 고정사업장이기 때문에, 지점 형태나 영업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벌어들인 것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다 삼성전자가 다 전체를 다 신고를 하고, 여기서 낸 세금도 다 어떻게 한다? 직접이나 간주로 해서 다 어떻게 한다? 외국 납부 세액 공제로 해서 세액 공제를 받는다. 아까 그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고정사업장이었고 완전히 외국이었고 지금은 그 중간 형태로 고정사업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결국은 그 나라에 설치한 법인이 아니고 그죠? 해외 지점이고 영업소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직접 외납세액의 대상이 되는 거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외국 납부세액이 있습니다. 그죠? 어렵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간접 외국 납부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죠? 만약에 A전자가 있습니다. 그죠? A전자, 국내 모회사가 있고, 그리고 A전자가 헝가리에 자회사 별도 법인을 뒀습니다. 그죠? 별도 법인을 뒀다. 법인을 뒀는데, 출자를 했어요. 그죠? 출자를 해가지고, 이제 자회사가 됐겠죠. 모회사가 됐겠죠. 그죠? 출자를 했어. 50% 이상을 출자했어. 그죠? 그렇게 했는데, 이 A전자 헝가리 회사가, 헝가리에서, 그죠? 돈을 벌었습니다. 그죠? 1,000원을 벌어가지고 법인세를 100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죠? 100원을 납부했어. 이 100원을 납부하고 나서, 이 1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중에서 이 헝가리가 삼성전자에 800원을 배당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A는 자기가 이제 출자를 했으니까 출자에 대해서 배당금을 지급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뭐다? 별도의 법인이다. 별도의 법인. 고정사업장이 아니다. 별도의 법인.
예, 그렇게 되면 요거 관련해서 요 100원 있죠, 그죠? 1,000원을 벌었습니다. 그죠? 1,000원을 벌었는데 벌어가지고 헝가리에 100원을 냈어. 100원을 냈는데 100원을 내고 나서 나머지 900원 중에서 배당금을 지급을 또 800원 하잖아요, 그죠? 그럼 배당금 지급하면서 또 우리나라에서 또 법인세를 또 냅니다, 그죠? 그럼 1,000원을 한번 벌었는데, 그죠? 이 1,000원에 대해서 헝가리에서 법인세 한번 맞고,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또 800원을 배당금 지급하면서 또 법인세를 또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 그죠? 이중과세가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해서 이것에 대해서, 그죠? 내국 법인의 각사민도 소득금액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죠, 그죠?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의 분배, 즉 800원 있죠, 그죠?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 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 납부세 뭡니까? 요 100원, 그죠? 납부세액 중에서 그 배당 수익 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일정 금액을 세공제하는 외국 법인 납부세액으로 본다. 지금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해주는 게, 그죠? 공제를 해준다. 지금 산출세계에서 지금 공제를 해준다. 공제를 해준다. 공제를 해주는데 지금 직접 외국 납부세액이 있고, 그죠? 그리고 간주 외국 납부세액이 있고, 간접 외국 납부세액에서 요 세 개를 지금 공제를 해준대요. 공제를 해주는데, 직접은 아까 직접 원천징수 당한 거 있었잖아요, 그죠? 간주, 감면된 것도 낸 것으로 해주겠다. 간접은 뭡니까? 별도의 법인이야. 별도 법인인데, 이게 지금 100원이잖아요, 그죠? 100원. 외국 자회사에 해당 사면도 법인세액 100원을 냈는데, 이중과세 문제 때문에 이 100원 곱하기 지금 헝가리 소득 1,000원에서, 그죠? 법인세 100, 요 뺀 배당 가능이 900원 중에서 수입 배당금 800원 지급했잖아요, 그죠? 요 비율만큼 어떻게 한다? 이중과세 조정으로 해서 요것도 어떻게 한다? 외국 납부세액으로 해서 간접 외국 납부세액으로 해서 이것을 공제를 해준다.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죠? 그래서 세액공제가 세 가지가 있다, 그죠? 세액공제가 세 가지가 있다. 이것은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들 그로스업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로스업 소득세 할 때 법인이, 그죠? 법인이 법인세 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배당하면서 배당 소득세 내니까 이중과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로스업 해가지고 그 금액을, 그죠? 배당 소득 금액에 합쳐서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배당 세액공제 받잖아요, 그죠? 세액공제. 이것도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한다? 간접 외국 납부 세액공제라고 해서 이 1,000원을 벌었는데 헝가리에서도 100원 내고, 헝가리에서도 100원 세금 내고 난 후에 또 그 금액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니까 1,000원 번 거에 대해서 지금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니까 법인에서 법인세 내고 또 배당 받을 때 또 배당 냈다고 해서 배당세액 공제 받는 것처럼 이것도 외국 납부세액 간접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해 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죠? 법인이 있습니다. 그죠? 법인이 있는데 자회사가 있어요. 자회사가. 주식을 이렇게 설립해서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회사를 만들었다. 그럼 이 자회사가 외국에서 법인세를 냈다. 아까 얼마? 100원을 납부했잖아요. 그죠? 100원을 납부를 했어. 이렇게 해서 이 외국 자회사가 여기서 사업소득이 100 생기고 또 나중에 원천징수 해가지고도 납부하고 해서 이렇게 납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자회사, 그죠? 그럼 이 100을 납부를 했는데 또 나중에 이것을 배당금 수취하면서 800원을 배당 수취하면서 또 법인세가 또 과세되니까 요 이중과세를 극하기 위해서 아까 요 비율만큼, 그죠? 아까 요 100원 중에서 1,000원에서 100원을 뺀 배당 가능이 900원에서 800원 분의 비율, 그죠? 이중과세 때 비율만큼을 어떻게 한다? 공제를 해준다. 그렇게 돼서 그것이 뭐다? 간접 외국 납부세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자회사가 원천징수 당한 거하고 자회사가 법인세 신고한 거, 요 금액에 대해서, 그죠? 이중과세, 배당금에 대응하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공제를 해준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고, 그죠? 직접 하고 간주는 알 수 있다. 직접 하고 간주는 알 수 있는데 간접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 그죠? 간접 같은 경우는 어렵다. 어렵지만 이러한 구조다. 자회사가 별도로 있는데 이중과세 문제가 생겨서 똑같이 헝가리에서 한 번 더 벌었던 돈에 대해서, 그죠? 헝가리에서 한 번 세금 맞고 또 우리나라 배당하면서 또 맞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이것도 외국에서 납부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간접적으로라도 납부했다 해서 이것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 뭐다? 간접 외국 납부세액이다. 해서 외국 납부세액 세 가지 중에서 요 세 번째 것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죠? 큰 틀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법인세법상 뭐가 있었습니까? 아까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재손실세액 공제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경정 청구 관련되는 공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재손실세액 공제 보겠습니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서 사업용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해서 납세가 곤란할 때 재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세액 공제입니다. 그죠? 방법은 재상실 비율은 이렇게 합니다. 그죠? 상실 전에 사업용자산이어야 됩니다. 그죠? 사업용자산, 뭐 다른 뭐 업무무관자산이나 다른 자산, 뭐 주식 이런 게 아니고 사업을 하고 있는 공장이나 그죠? 공장이나 본사, 뭐 이런 사업과 관련되는 이런 건물, 이게 100억이었다. 그죠? 100억이었는데 거기서 만약에 뭐 한 30억 정도가 폭풍이나 불이 나서 만약에 그게 됐다. 요 30%가 되면 요 30%를 어떻게 하겠다? 재손실 세액공제로 해주겠다. 그죠? 그래서 재발생의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그죠? 예. 재발생의 현재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 그리고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그리고 재발생일이 속하는 3년도의 법인세,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재상실 비율만큼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24년도에 그죠? 2월 달에 만약에 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만약에 했으면 주기가 됐지? 만약에 이전에 미납되었던 법인세와 23년도에 성립되었지만 신고는 하지 않은 거 24년도 2월 달에 발생이 됐으면 24년도 2월 달에 발생이 됐으면 일단 23년도 거는 3월 말까지니까 그죠? 3월 말까지니까 24년도 거는 아직 23년도 기속은 아직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23년도에 성립되었지만 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법인세. 그죠? 그거 하고 24년 현재 재손실세 공제 요거를 다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24년도 2월 달에 만약에 재가 발생했으면 23년도 기속도 아직 24년도 3월까지, 24년도 3월까지니까 아직 안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아직, 그죠? 아직 부과하지 않은 법인세, 아직 그 도래하지 않은 법인세, 그리고 24년도 것도 아직 하지 않았죠. 그죠? 재발생일에 속하는 3년도의 법인세. 요것들에 대해서도 다 재손실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죠? 만약에 24년도 2월 달에 만약에 재손실이 생겼어. 그러면 아직 23년도 것도 아직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올해 24년도 거는 내년 25년도 3월 달에 또 할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또 받을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재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거죠. 부과하지 않은 아직 신고하지 않은 법인세 그리고 부과됐지만 아직 미납된 법인세 요것에 대해서는 요 미납부된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을 곱하는 거고 재발생일이 속하는 3년도는 아직 발생 안 됐죠. 그죠? 그것은 내년이지만 그죠? 그때 내년도에 산출세를 계산해서 그것에 대해서 상실 비율만큼 계산을 하면 이것이 재손실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적용이 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고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재손실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한 경쟁에 따른 세액공제. 이게 이제 법인세법과 관련되는 세액공제의 마지막입니다. 그죠? 이것은 분식회계했다가 나중에 경영청구를 요청했다. 요청을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환급을 내주지 않고 그죠? 그렇지 않고 내년 내후년 20%씩 그죠? 20%씩 해서 해마다 20%씩 해서 2월에서 공제를 해라.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뭐다? 요과 관련되는 분식회계, 그죠?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한 세액 공제다. 그래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를 했다. 요건을 보니까, 그죠?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를 해서 가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3년도부터 각 3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분식 회계를 하면서 이제 이익을 많이 잡아서 법인세를 많이 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것을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했습니다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경정 청구를 했을 때 경정 청구 금액을 받아들이지 않고 20%씩 2월에서 공제를 하겠다. 그것이 우리 법인세법상의 세 번째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세액공제의 나머지 하나를 받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그죠? 과다 계상하거나 손미 부채를 과소 계상하고 그리고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받는다. 그죠? 공인회계사, 그죠? 회계처리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받은 이러한 요건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공제를 해 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최저한세를 보겠습니다. 최저한세도 어렵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 학습하시는 거에서, 그죠?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하고, 그죠? 외국납부세액공제. 그리고, 최저한세만 알아도, 그죠? 최저한세와 관련되는 구조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오늘 얻고 가시는 것은 있을 거다. 이게 워낙 방대하고 그죠? 통일성이 없는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세액감면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큰 틀 그죠?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법인세법상 감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요 두 개들을 가져가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죠? 예. 최저한세라는 것은 그죠? 개인이나 법인이 아무리 큰 감세 혜택을 받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이다. 최소한 이 정도로 내라는 겁니다. 그죠? 니네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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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 산입, 뭐 아니면 뭐 소득공제, 비과세, 뭐 세액 감면, 세액공제 이런 거 막 받다 보면 그죠? 아예 제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뉘는 세금이 아예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책 목적상 여러 가지 조세 특례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너무 적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부담의 형평성이나 세제 중립성, 국민 개납, 재정 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 되는 그 정도의 금액도 내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이 금액만큼은 반드시 내라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최저한세라는 제도입니다. 그죠? 적용 대상 법인을 보겠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내국법인 거죠. 법인세법 3조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비영리 법인도 포함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이러한 법인들은 제외를 한다.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국내 사업장에 있는 법인 등 외국 법인도 적용 대상이 된다. 그래서 최저한세를 넘어서면 최저한세까지는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된다. 보면 조세특례가 있고 그죠? 조세 감면이 있다. 그죠? 조세 특례는 보통 이제 세금을 연기하는 일금 불산입, 송금 산입, 보통 이제 세무조정 사항입니다. 그죠? 세무조정 사항. 이게 이제 보통 조세 특례라고 하고 조세 감면은 그죠? 세금이 감소되는 제도인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 감면,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보통 2월입니다. 그죠? 2월. 송금을 결국은 입금 불산입 이런 혜택을 일단 지금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일단 니네 지금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이렇게 과세를 하도록 이후를 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조세 특례고 조세 감면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거를 빼주는 거죠. 그죠? 지금 낼 세금을 좀 뒤로 미루는 게 아니고 정말로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세 특례 제한법상 조세 특례 및 감면만이 최저한세 대상이다. 조특법상의 이러한 것들만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조세 감면을 다 받아봤더니 그죠? 요 위에 보면 법인세법상 조세 특례 및 감면은 아니고 조세 특례 제한법상 이러한 것들만 최저한세 대상이라는 거. 결국 법인세법상 조세 특례나 감면은 해당이 없고 조세 특례 제한법상 감면이 그죠? 조세 특례 및 감면이 너무 많을 때 최저한세 대상이 되니까 일단 우리는 조특법의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큰 취지는 그죠? 각종 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이나 조세특례를 다 적용했더니 30원이 나왔습니다. 그죠? 30이 나왔는데 최저한세를 계산하니까 100이야. 그러면 70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과세를 한다. 70은. 최소한도 100은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적용받다 보니까 30밖에 안 돼. 그러면 과세 형평상 니네가 70은 토해내라. 토해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최저한세 과세 대상의 취지다. 결국은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라고 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 서식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면 후 세액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최저한세가 있고, 그죠? 그리고 조정 후 세액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면 후 세액은 그냥 그야말로 모든 감면과 조세특례와 조세감면을 조세특례법 제한법상 모든 것들을 다 적용한 게 여기에 나온다. 그러면 최저한세는 그죠? 최저한세는 그런 거 없이 그죠? 깔끔하게 기본적인
그 대상에서, 그죠? 대상에서 산출세액에서 최저한 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적용한 금액이 나온다. 예, 그래서 그 금액을 비교를 해서, 그죠? 그 최저한세의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예, 그러면 이 122번에, 그죠? 요 금액, 나중에 조정한 금액이 여기로 들어온다. 그죠? 예. 그래서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제감면세액은 일단 여기에 넣어서, 그죠? 그것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산출세액이 100이었다. 100이었는데 최저한세 적용받기 전에 만약에 이게 70이었어. 70이어서 30이었는데 아니야. 70이 안 돼. 최소 50은 내. 만약에 최소 50은 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20이 토해내면서, 그죠? 최종적으로 50만 내야 된다. 50이 되면 여기서 20은 토해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 공제감면세액의 취지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일단 여기서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큰 취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감면후 세액이 있죠. 그죠? 감면후 세액이 지금 3억이 있습니다. 그죠? 3억이 있고 입금 산입, 송금 산입 그렇게 해서 5억 2,100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나서 특별비용 송금 산입 전 소득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조세 특례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죠? 조세 특례와 관련되는 거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돼서 지금 특례를 준 게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넘어간데 만약에 이게 있다고 하면 이 금액이 늘어나겠죠. 그죠? 조세 특례 하면 송금 혜택을 준 것을 토해낼 텐데 일단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내려온 걸 보니까 5,200만 원입니다. 그죠? 5,213만 원. 5,213만 원이고 최저한세 계산해서 봤더니 이 금액은 얼마입니까? 2,950만 원이다. 결국은 지금 요것과 관련해서 모든 공제, 모든 비과세 공제를 전부 혜택을 다 받고 나중에 보니까 한 개 5,200인데 최저한세가 2,900이야.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건드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더 큽니까? 최소한 2,900만 원 내라고 했는데 실제로 회사가 낸 게 얼마다? 5,200이다. 이런 경우에는 뭐다? 각종 조세 감면 후 금액이 지금 5,200인데 최저한세 대상은 2,900이다. 그러면 조세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높기 때문에 이것은 건드릴 게 없습니다. 그죠? 없다. 근데 두 번째 거를 봅니다. 그죠? 두 번째 이 그림을 보면 최저한세 대상, 그죠? 최저한세 가지고 당초 5억 2,100에서, 그죠? 5억 2,100에서 모든 것을 다 부인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특별 비용, 송금 산입증 소득금액이 있었으면 요거를 플러스하고, 그죠? 만약에 소득공제가 있으면 이것도 부인을 하고 이렇게 한 금액에서, 그죠? 최저한세라는 것은 당초에 모든 혜택이 다 없는 걸로 계산하고, 그죠? 한 금액에서 최저한세 세율을 적용한 금액, 그 금액이 최저한세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송금 산입과 관련해 가지고는 비과세 혜택을 그 소득금액 조정을 받은 금액이 없습니다. 그죠? 소득금액 받은 게 없다. 그래서 이거는 5억 2,100이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서 1억이 있었으면, 그죠? 이게 6억 2,100이 됐겠죠. 그죠? 만약에 조세특례제한법상 만약에 송금 산입을 한 게 있었다. 만약 있었다고 하면 그 금액을 하겠지만 지금 보니까 요것과 관련해서 회사가 최저한세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게 없다. 그리고 소득공제도 없었다. 그죠? 소득공제도 없었고, 그리고 다른 것들도 없었다. 그래서 요 금액이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2,951만 9천 원이 최저한세 대상의 금액이었다. 그죠? 최저한세 대상의 금액이었고, 그리고 감면 후 세액이 보니까 회사가 모든 공제를 다 받았던 게 1,200만 원이야. 1,200만 원이면 그러면 지금 최저한세, 최소한 요 정도 금액은 내야 돼. 2,900만 원 내야 되는데 이 회사는 모든 공제를 다 받았더니 1,200만 원밖에 안 냈어. 그러면 얼마를 토해내야 됩니까? 1,700만 원을 토해내야 2,900이 나오겠죠. 그죠? 이만큼은 반드시 내야 돼. 그럼 이 2,900만 원은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이야. 최저한세 금액이야. 그럼 요 금액이 오기 위해서는 얼마를 토해내야 된다고? 1,700만 원을 토해내야 된다고. 1,700만 원. 그죠? 그럼 이 1,700만 원을 토해내야 되는데 보니까 위에서 보죠. 요 특별비용 송금 산입전 소득금액하고 최저한세 적용 소득공제 이 금액에는 지금 한 게 없어. 부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금액을 토해낼 때 세액공제에서도 토해낼 수 있고 감면세액에서 토해낼 수 있고 여기서도 토해낼 수 있고 여기서도 토해낼 수 있어. 그러면 요 네 개 중에서 토해내야 되는데 위에는 지금 혜택을 받은 게 없어. 지금 혜택을 받은 게 하나도 없더라. 받은 것은 세액공제밖에 없었다. 세액공제를 5천만 원을 공제를 받았더라. 그러면 이 5천만 원에서, 그죠? 1,700만 원을 토해내는 거예요. 1,700만 원을 토해내면 지금 이 최저한세 금액만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초 5천만 원을 세액공제 받았는데 1,700만 원을 토해낸다.
그렇게 하면 3,200이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최저한세라는 개념이다. 그죠? 최저한세 개념이다. 그래서 모든 공제를 다 받았을 때의 금액하고 최저한세 적용 금액하고 비교를 했더니, 그죠? 비교를 했더니 최저한세 금액보다 더 적게 냈다. 그러면 최저한세만큼은 내. 그럼 요 금액이 일로 간다. 그죠? 2,900만 원 일로 가면 그러면 1,700만 원을 더 토해내야 돼. 이 회사가 더 토해내야 되면 그 토해내는데 그 토해내는 게 어디서 토해낼 수 있다? 최저한세 대상인 세액공제, 최저한세 대상 세액감면, 그리고 최저한세 대상 소득공제, 그리고 최저한세 대상 특별비용, 송금 산입 전 소득금액. 요 네 가지에서 토해낼 수가 있다. 낼 수가 있는데 이 회사는 보니까 여기는서는 별다른 혜택을 받은 게 없어. 보니까 세액공제를 받은 게 있더라. 5천만 원이. 그래서 이 5천만 원 중에서 1,700만 원을 엎은 거죠. 1,700만 원을 부인을 해버리는 거죠. 그죠? 부인을 해서 이 2,900만 원을 만들어낸다. 그죠? 2,900 만들어낸다. 이렇게 해서 요 금액, 최저한세 금액만큼 하면서 당초에 받았던 것에 대해서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죠? 토해내는 것 중에서 최저한세 대상인 세액 감면 중에서, 세액 공제 중에서 1,700만 원을 토해냈다. 그죠? 요게 지금 말씀드리는 최저한세와 관련되는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역으로 이제 아까 이 도표를 보고 역으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 200이 있었고 20이 있었습니다. 20%를 했더니 40이 나왔고 세공제가 3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감세액이 10원이 나왔어. 그죠? 나왔는데 과세 표준이 200에서 최저한세율 7% 했더니 최저한세가 14래. 그러면 최저한세가 14인데 지금 10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최저한세 14만큼 내야 되는데 10밖에 안 되니까 4는 토해내야 되겠네, 4는. 그럼 토해내는 걸 뭘 토해낸다? 세액공제 30에서 4를 토해서 26이 돼 있도록 만들겠다. 그게 아까 본 이거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세액공제에서도 토할 수 있고, 세액감면에서도 토할 수 있고, 그죠? 세액감면에서도 토할 수 있고, 그리고 비과세 소득공제에서도 토할 수 있고, 그리고 소득조정, 소득금액 조정한 여기에서도 토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한 게 없었다. 예, 그래서 세액공제에서 토해냈다. 이것이 기본적인 최저한세의 구조입니다. 그죠? 구조다. 이게 어려운 내용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이론을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금액, 그죠? 최저한세 금액을 이쪽으로 넣으면 요 금액이 어디로 간다? 요 122분의 차감세액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최저한세가 적용되고 난 후의 차감세액이 되는 거고 여기서 최저한세 적용 제외되는 법인세법상의 공제나 감면세액을 넣는 것. 이거는 무조건 공제가 100% 되는 거니까요. 여기는 이제 한번 걸러진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가산세액을 뺀 금액이 최종적인 가관계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어려운 내용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 틀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감면 후 세액, 그죠? 감면 후 세액하고 최저한세를 계산해서, 그죠? 요 두 개를 비교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더 크다. 그럼 볼 필요가 없고 이게 더 크면 이 금액에 맞춰야 된다. 그죠? 맞춰야 된다.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토해내는 금액이 있다. 그죠? 토해내는 금액을 공제, 감면, 그죠? 그리고 비과세가 어디 있습니까? 비과세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 비과세, 그죠? 그리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 입금, 송금, 물산, 최저한세 대상 이렇게 관련되는 거죠. 특별 비용 이러한 것들, 그죠? 이러한 것들을 토해내는 것들을 보는데 만약 그게 없으면 여기서 공제를 부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최저한세만큼은 토해내야 되니까 그 토해낼 것을 어디서 토해낼 거냐? 그러면 최저한세 대상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최저한세 대상 비과세, 최저한세 대상 송금 산입 이러한 것들 중에서 토해내야 되는데, 그죠? 보통은 위에는 없었으니까 지금 여기서 토해냈다. 그것이 기본적인 권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최저한세의 계산 구조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감면 후 세액, 그죠? 감면 후 세액을 먼저 계산한다, 그죠? 그래서 과세 표준 곱하기 법인세율, 그리고 최저한세 대상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 이렇게 하면 감면 후의 세액이 나온 거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한 후의 감면 후 세액, 그죠? 요게 신지 감면 후 세액입니다, 그죠? 다 하고 나서 요거 하고 최저한세, 그죠? 당초에 과세 표준 중에서 맨 처음 했던 거를 다 토해냈을 때, 그죠? 최저한세 적용 대상 송금 및 입금 불산입, 그리고 비과세, 소득공제를 다 플러스로 해서 다 되돌려 놓는다, 그죠? 다 부인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최저한세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죠? 그 최저한세하고 이 두 개를 비교를 한다. 그죠? 그 비교를 한다. 그러면 최저한세율은 뭐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7%,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일반 기업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위에 1에서 3년 차는 8, 그리고 4에서 5는 9,
그 다음에 이제 일반격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100억까지는 10%, 그 다음에 1000억까지는 12%, 그리고 1000억 초과하면 17%에서 이렇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합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러한 혜택이 없었을 때로 되돌려 놓고 그거에 대해서 최저한세를 계산했을 때 이 금액만큼은 반드시 과세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금액이 그죠? 최저한세가 100이 나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50만 했다. 50을 플러스 어떻게 한다? 토해낸다. 그럼 토해내는 것은 지금 이러한 특별비용, 소득공제, 입금불산임, 그리고 세감면, 세액공제 이러한 것들 중에서 토해내도록 돼 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토해낼 때 그죠? 만약에 납세 의무자가 신고할 때는 임의 선택에 따라서 자기 내가 그냥 세액 감면에서 토해내든 세액 공제에서 토해내든 아니면 내가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에서 토해내든 그건 마음대로다 그죠? 근데 만약에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에는 정해져 있죠 그죠? 송금 산입 입금 불산에서 제일 먼저 토하고 그 다음에 세액 공제, 그 다음에 세액 감면,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 공제 순으로 해서 토해내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직접 할 때는 의무를 하는 거고 만약에 국가에서 경쟁할 때는 이렇게 국가에서 이 기준에 따라서 최저한세 미달 시 그죠? 최저한세 미달 시 각종 감면 규정의 배제 순서. 결국 제가 이제 뭐 용어가 토한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그죠? 부인당하는 거죠. 부인당했을 때 뭐부터 이렇게 돌릴 것이냐 이런 순서대로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소득공제,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이건 세액 감면하고 세액 공제를 뺀 나머지 공제와 관련되는 거죠. 소득공제,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이런 것과 관련되는 이러한 특례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구체적인 우리 법인이 그 해당 사항이 되면 그것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내용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고 저는 큰 틀, 그죠? 큰 구조와 그림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저한세가 구성되어 있다. 그럼 이제 최저한세 계산 후에 공제하는 거. 이거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공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최저한세 대상은 공제를 받는다고 해도 100% 공제가 될지 몰라. 나중에 최저한세 걸리면 토해내야 되니까 이 공제를 받더라도 그 공제가 깔끔한 공제가 아닌데 최저한세 후에 공제하는 것들은 뭐다? 이것들은 100% 확실하게 공제를 해주는 거니까 훨씬 더 안전한 거다. 그죠? 그래서 아까 보면 최저한세 그죠? 최저한세 대상 세액감면 그죠? 그 다음에 차감세액 그죠? 차감세액. 그 다음에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거죠. 대상이 아닌 세액 감면 공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차감색 단계에서 최저한세 대상은 걸러진다. 그죠? 그래서 토해낸다. 토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최저한세 대상은 무조건 100% 공제가 되는 거다. 그죠?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그렇게 해서 100% 공제하는 것들 보니까 그죠? 외국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은 안전하구나. 100%다 공제가 되는구나. 그죠? 재손실. 재손실 생겼을 때는 100% 되니까 최저한세 걸릴 일이 없겠구나. 그죠?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 이거 다 뭡니까? 법인세법상 지금 세액 공제잖아요. 그죠? 여러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구인력 및 세액 공제인데 요거는 뭐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100% 공제가 된다. 중소기업이 아니다. 그런 뭐다? 최저한세 걸려가지고 토해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세액 공제는 어떻게 한다? 100% 세액 공제가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보실 필요 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자본 개발 투자, 수도권 밖으로 공장 이전, 수도권 밖으로 본사 이전. 이런 건 우리가 이제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고생 공장을 외국으로 이전했는데 최저한세 걸려가지고 토해낸다. 정책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계산 후에 공제하는 100% 공제가 되는 이런 공제 사항으로 넣어놨다. 그리고 국가가 얼마만큼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최저한세 계산 대상에 넣든지 아니면 밖으로 빼놓든지 그죠? 법인세법상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지만 이런 조특법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국가가 이것이 최저한세 대상으로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그죠? 세액 감면의 세액 공제 그런 종류의 국가가 바라보는 중요성의 정도를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구조 아까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요 금액이 나중에 차감세액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간다. 아까 그 그림에 그죠?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 요 관련되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라. 그래서 요거보다 더 크다. 이게 더 크다. 그러면 볼 필요 없다.
근데 만약 이게 더 크다. 그럼 이 금액이 차감세액으로 오고, 그럼 이제 토해내야 된다. 토해내는 걸 뭘 토한다? 요런 것들에 대해서 토해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인세 아까 경정할 때는 뭡니까? 요것부터 먼저 토했죠. 그죠? 요것도 먼저 타고 이렇게 내려갔고, 회사 갈 때는 임의로 4개 중에서 아무거나 토해내면 된다. 그죠? 이렇게 자꾸 토한다고 그러니까. 그죠? 뭐라고 하면 이거를 토한다고 안 하고, 그죠? 뭐 무슨 용어를 해야 되는데, 부인을 해서, 그죠? 다시 소급해서 돌린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산세 보겠습니다. 네, 가산세는 뭐 어차피 뭐 일반적인 거니까 모두 다 하지는 않고 간단하게 좀 핵심적인 거, 좀 변동사항 있는 것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죠?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그죠? 관련되는 거. 보니까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을 해야 되는 법인이 안 했다. 그런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 그리고 수익금액 곱하기 0.02, 이렇게 해서 두 개 중에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주주 등의 명세서, 그죠? 연말에 A 법인이 주주, 그죠? A, B, C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연말 그 시점의 주주들의 명세서를 제출을 안 하면 그 안 한 거에 대해서 0.5% 가산세를 매기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 등 변동사항 상환 명세서, 그죠? 1년 동안 뭐 A에서 B로, B에서 C로, 뭐 C에서 D로 뭐 주주들이 변동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변동되는 것을 우리 국가에, 그죠? 국가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이렇게 제출,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주 명세, 연말 현재의 10일, 31일 현재의 주주 명세를 하지 않으면 0.5%, 그리고 주주 등이 변동된 상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의 가산세가 적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그죠? 요 같은 경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계산하는 거죠, 그죠? 보통 법인이, 그죠? 뭐 경비 같은 걸 지출했는데, 그죠? 경비 같은 걸 지출했는데 계좌로 보냈거나 뭐 정비는 있는데 법적 정비, 세금계산서나 매출전표, 신용카드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일단 인정을 해주되, 경비를 인정을 해주되 2%에 대해서 적격 증빙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산세를 매기는 그런 게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그리고 지급 명세서, 그죠? 지급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그죠? 이것도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 금액의 1%를 가산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새 그 EITC, 그죠? 근로소득 장려세제 관련해 가지고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과 관련해서 많이 이제 촘촘해졌죠, 그죠? 매달 하든지 아니면 반기별로 이렇게 해서 좀 더 1년에 걸쳐서 받는 것을 빨리빨리 받아야 근로소득 장려세제 대상이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정책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가산세나 관련되는 규정들이 신규로 생겨난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명세서를 지급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금액의 1%, 그리고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했을 때 이럴 때도 1%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입할 것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받은 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장려세제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일반적인 것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세율 같은 경우죠. 지금 0.025%가 아니고 일일별로 0.022%다. 22년도 기준부터 변경이 되어 있다. 그런 내용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급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근로, 퇴직,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을 했으면, 그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고, 그죠? 그리고 이자, 배당, 기타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다. 예, 그래서 요때가 바쁘죠, 그죠? 이자, 배당, 기타를 2월 말까지 하고 나서 10일 후에 어떻게 한다? 근로, 퇴직, 사업도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죠? 일용근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지급 명세서를 어떻게 한다? 지급일에 속하는 다음 달 말일에 바로 해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5월 달에 했으면 6월 말까지 바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죠? 일용근로. 그리고 간이지급 명세서 같은 경우는 반기별로, 그죠? 1월에서 6월은 7월 말까지, 7월부터 12월은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반기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간이지급 명세서 중에서도 거주자의 사업소득, 그죠? 원천 징수가 되는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지급일에 속하는 달이 다음 달 말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들이 지금 근로소득 장려세제로 인해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매월 하는 이런 것들도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념해서 잘 챙기실 필요가 있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실신고. 아까 맨 처음에 법인세, 세액조정 계산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볼 때, 그죠? 맨 먼저 나올 때 성실신고 확인서 1번하고 2번하고, 그죠? 대상 여부 이제 판단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네.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이 어떤 법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의 소규모 법인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그죠? 네. 부동산 등의 권리 대여,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 금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계획 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그리고 부동산 상의 권리 대여, 이자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50% 이상. 그러니까 뭔가 제조업이나 그죠? 제조업이나 이런 어떤 일반적 이런 게 아니고 임대업이나 그죠? 임대업을 하는 법인이나 아니면 부동산 상의 권리, 부동산 상의 권리 아니면 이자 배당 이런 어떤 약간 실제로 막 노동을 제공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를 통해서 만약에 발생되는 이러한 관련되는 법인 이런 것들이 주 업무인 법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러한 법인들을 성실신고 확인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법인들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부동산의 권리하고 이자 배당 소득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든지 요렇게 한 법인, 요런 법인 그리고 이러한 법인이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면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가 지분이 50% 이상인 이러한 법인들, 이러한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뭔가 다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이제 오리지널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약간 여기서 파생되는 또 두 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소득세법상에 이제 성실신고 납세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상자가 사업용 유무형 자산의 현물 출자 및 사업의 양수도 합병에 따라서 내국법인으로 전환했다. 소득세법상 이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였던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현물 출자함으로써 법인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죠? 네, 법인 전환을 했다. 그럼 전인하고 나서 3년 이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지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그죠? 전환 내국법인이 그죠? 그 전환에 따라서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 출자 및 사업의 양수도 방법에 따라서 또 인수가 됐다면 그죠? 지금 개인이 내국법인을 한 법인이 3년 이내에 있는 법인도 지금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데 이렇게 한 법인이 또 3년 이내에 또 어떻게 됐다? 또 인수가 됐다. 그러면 그 인수한 법인도 어떻게 한다? 똑같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요 두 개는 파생이 된 거다. 이게 이제 본질적인 기본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거고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세 번째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법인 전환하면서 3년 이내 법인 전환하고 나서 3년까지는 어떻게 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3년 이내 이렇게 전환하고 나서 3년 이내에 만약에 인수한 또 다른 법인이 있다. 그럼 인수한 법인도 어떻게 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상의 권리 그리고 이자 배당 이런 것들의 합계가 전체 매출액이 50% 이상인 법인이고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 그리고 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50% 이상인 이런 회사가 1차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납세자였는데 이 사람이 그죠? 유무형자산을 현물 출자함으로써 법인 전환을 했을 때 상기년 이내까지는 성실신고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법인을 개인이 법인 전환한 법인을 인수를 했던 이 법인도 어떻게 한다? 3년 이내 그죠? 이내까지 성실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죠. 성실 신고의 확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런 법인은 신고 기한의 종료일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 신고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는 산출세액의 5%와 수익 금액의 0.02% 중에서 큰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안 나온다.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수익 금액이 발생하면 두 개 중에 큰 금액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생길 수가 있다. 그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실신고는 세액공제도 해주죠, 그죠? 예, 성실신고하면 뭐 세무 협력 비용 등이 증가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비용의 100분의 60, 150만 원 한도로 해서 법인세에서 공제를 해주는 게 있다.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 공제라는 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서식이 우리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성실신고 대상 법인인지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고 그게 맞으면 관련되는 성실신고에 따라서 관련되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하고 그죠? 그 관련되는 것들을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이죠. 그죠? 50% 매출액의 50% 그리고 5인 미만 그리고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득 공제입니다. 그죠? 이것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죠? 까다롭지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죠?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득 공제. 우리 보통 결손금이 만약에 그죠? 22년도에 발생했다. 만약에 100이 발생했다. 발생했으면 23년도에 만약에 내가 뭐 200을 벌었다. 벌었으면 요 100을 까고 그죠? 100을 까고 100이 되니까 그 다음에 2월에서 그죠? 2월에서 공제가 된다.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당장 한 해 한 해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21년도에 만약에 내가 법인세를 납부한 게 있다. 내가 만약에 20을 납부한 게 있다. 그럼 그 20을 납부한 거에 대해서 전년도에 납부한 금액 중에서 일부를 또 토해야 된다고 해야 되네. 이렇게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환급을 받아갈 수 있는 거죠. 전년도 만약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가 만약에 합쳤으면 2개년치를 만약 합쳤으면 더 적게 냈을 텐데 3년도가 구분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전년도는 내고 올해는 공제도 못 받고 억울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두 개년도를 합친 효과로 이제 계산하면서 그죠? 하면서 올해의 결손 금액을 그죠? 전년도의 과세 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통해서 결손금 작년에 냈던 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환급받아가는 이런 것들을 결손금 소급 공제라고 합니다. 그죠? 대상 법인의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중소기업입니다. 그죠? 소급 공제는 중소기업. 2월 공제. 아까 봤던 것처럼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다 모든 법인이 되지만 소급 공제는 자금의 여력이 안 좋은 중소기업만 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 기간이 해당 사업연도 이후 15년이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직전 3년도다. 그리고 공제를 할 때는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법인세법 같은 경우는 신고할 때 강제적으로 공제를 한다. 그죠? 그래서 공제과 같은 경우는 기납부 법인세를 환급을 받아가는 거다. 그죠? 그렇죠. 2월 공제 같은 경우는 그 해 납부할 법인세가 감소되는 거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손금 소멸이라는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그죠? 이번에 신청 요건을 거쳐서 신청을 하는 거다. 적용 대상 법인은 중소기업이죠. 그죠? 중소기업에 돼야 되고 결손금이 발생한 3년도와 그 직전 3년도 법인세 표준과세액을 각각 신고를 했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다 신고를 했을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신청 방법은 소득공제 법인세 환급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된다. 그죠? 만약에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이것은 2월 공제, 2월 결손금으로 공제한다. 소급 공제를 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계산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산출세를 제일 먼저 가져와야 된다. 그죠? 전년도에 납부한 산출세. 그죠? 전년도에 납부한 산출세 중에서 일부를 내가 빼가겠어. 빼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빼가는데 직전년도의 과세표준, 직전년도 과세표준에서 그죠? 직전년도에 내가 과세표준을 얼마가 나와서 법인세를 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의 결손금을 그죠? 직전년도의 과세표준에서 빼주면서 그러면 올해의 결손금을 직전년도의 과세표준에서 빼주니까 직전년도의 법인세가 줄어들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줄어든 금액하고 전년도에 냈던 금액하고 그 차이를 어떻게 하겠다? 환급받아 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이 산출세액은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를 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다. 구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것은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한도는 뭐가 한도가 있을까요? 직전년도에 실제 납부한 금액입니다. 실제 납부한 금액. 실제 납부한 금액을 넘어서서 우리가 환급을 해주지 못한다. 실제 납부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실제 납부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도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세액 감면된 법인세. 그죠? 만약에 100원이 있었는데 20을 공제 감면 받았어. 그럼 실제로 납부는 80인데
우리가 80에 대해서 그죠? 80인데 우리가 90을 뭐 결손이라고 해서 달라고 하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납부한 금액을 넘어서서는 안 되니까 실제로 작년에 납부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그죠? 이건 나중에 추징도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결손금이 감소가 될 수도 있죠. 그죠? 소공제해가지고, 그죠? 만약에 22년도에, 그죠? 22년도에 만약에 뭐 100이 생겼고, 그죠? 100이 생겼고, 23년도에 만약에 결손금이 확인해봤더니 50이래. 그러면 결손금이 당초에 100인 줄 알고, 그죠? 그 전년도 22년도에 소공제를 받아갔는데 50이래. 그러면 50으로 해가지고 줄였더니 그럼 환급 금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줄어들겠죠. 100이라고 생각하고 전년도에 대해서 소공제 신청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50이래. 50. 근데 100이 아니고 50. 그러면 그 50만큼 줄어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추징을 하겠다. 그럼 추징을 하면 그 추징은 어떻게 한다? 결손금이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도 추징을 하는 거고 중소기업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월 공제가 아니고 소급 공제를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나 아니면 결손금이 발생한 사년도에 직접 사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 표준가세액을 국가가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경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러한 경우, 그죠? 그래서 결손금이 경쟁에 의해서 감소하거나, 그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거나, 그죠? 그리고 결손금이 발생한 사년도에 직전 사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 표준가세액을 경쟁함으로써, 그죠?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경우에 어떻게 추징을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하고 그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이자까지 합쳐서 그것에 대해서 추징을 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초에 내가 100이 결손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50이더라, 그죠? 50이더라. 아니면 그 100이 나 자체가 중소기업이 아니더라. 중소기업이 아니면 이러면 100 전체에 대해서 다 토해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뭐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만 토해내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일하시면 되겠죠. 지금 50분이 지났는데, 요거 이제 결손금 소급 공제까지만 마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죠? 요거는 중간에 하던 거니까, 그죠? 요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게 주어지지가 않아서, 그죠? 요까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죠?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23년도에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직전 연도가 22년도다. 보니까 결손 금액이 보니까, 그죠? 결손 금액이 보니까 4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죠? 4천만 원이 생겼고, 기본적으로, 직전 3년도의 과세 표준이 2억 천이야. 그죠? 2억 천이고, 공제 감면사액이 1,900만 원이었죠. 그죠? 그리고 환급 신청세액은 1,900만 원을 지금 신청을 해놨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다? 일단 산출세액을 가장 먼저 가져온다. 산출세액을 가장 먼저 가져온다. 그렇죠. 그죠? 그럼 산출세액이 얼마입니까? 2,2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2,200만 원 빼기. 그럼 직전 연도에 산출세 갈 때 과세 표준이 얼마였습니까? 과세 표준이. 직전 3년도 과세 표준. 2억 천이죠. 그죠? 그럼 직전 연도 과세 표준에서 올해 생겼던 결손금을 빼주는 거야. 빼고 다시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어, 결손금이 얼마죠? 4천만 원이죠. 그죠? 4천만 원이다. 이렇게 하고 직전 연도의 법인세율 10%를 했더니 2,200만 원하고 여기 아마 1,700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1,700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500만 원을 토한다. 올해 생긴 결손금을 전년도에 넣어봤더니 500만 원 정도가 법인세가 더 줄어들었어. 그러면 이 500만 원을 내가 환급을 받아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죠? 한데 한도가 있다 그랬죠. 한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도가 작년에 실제 납부한 금액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그럼 작년도에 실제로 산출세액이 2,200이었는데 공제 감면세액이 1,900만 원이었대. 그럼 실제 납부한 세액이 300만 원. 그럼 500만 원을 300만 원 내놓고 500만 원을 환급을 하겠다고 하면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죠. 그죠? 실제로 네가 납부한 300만 원까지만 해줄게. 그래서 300만 원만 환급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신청서를 적었을 때 300만 원이 정상적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그 과세 특례는 시간이 좀 남으면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큰
큰 틀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거고, 그리고 시간이 남지가 않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신고 업무 관련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찬이었습니다.